지금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맡고 있는 권태웅입니다. 네. 전라북도 구대의회 의원을 했었고요.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사무처장을 역임했었습니다. 네, 정진숙 네. 차장님. 네, 정진숙입니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월급을 줄여서라도 그렇죠. 늘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입장도 다 늘리는 게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국회의원수는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또 권한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수를 늘려서라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순항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17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현대의 의제라는 게 너무 크고 복잡하게 연구하는데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16개 상임위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또 거기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또 소위원회 구성하고 그럼 국회의원 몇 명이서 너무 사실 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또 특권을 늘리는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딱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죠. 변호사를 예를 들면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높았고 법적 조력을 받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서비스 비용도 낮아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잖아요.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수가 늘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국민에 대한 정치 서비스를 제공할 이런 사람 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에 있는 어떤 특히 소수자들 계층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의 어떤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 국회에 진출할 이런 그 공간이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국회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총 비용을 동결하고 그 총 비용 안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간다면 오히려 국회의 특권이 사실은 줄어들어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줄어들고 일을 하는 이런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무조건 국민들한테 유리합니다.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죠. 특권을 가진 사람을 더 늘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줄이자고 하면 이제 네. 그게 무슨 정치 혁신 방안처럼 그러는데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한번 그 그쵸. 처음 와서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인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정치에 대한 이해가 그런데 너무 없으신 국민들의 것 같다. 반응은 의외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자신들도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에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거나 이제 기득권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치를 사실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네. 수를 오히려 늘리면 늘릴수록 정치 독점이 훨씬 더 완화되고 오히려 국민적 입장에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난다. 네.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들의 개별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 전체의 어떤 서비스 기능이나 서비스 총량, 국회의 권위는 좀 높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의석 확대의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지역구 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역구 의원 수는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구하고 비례가 1대1이잖아요. 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지역구에 바탕을 두면서 오히려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민의를 해소할 수 있는. 훨씬 더 민감하게 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구 의원 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이렇게 다수가 돼 있다 보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정 공부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맞아요. 상집조차 다녀야 되잖아요. 지역에 내려가서 그렇죠. 그리고 온갖 네, 네. 행사장. 온갖 행사장 네. 다녀야 네, 되고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보좌관들만 공부하는 네. 이런 구조다 보니까 결국 어떤 복잡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정치 영역으로서 여러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의기구가 다 흡수하고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떤 생산적인 통합 방안을 내는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무력한 국회가 되는 네.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연동형이라는 제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비율 여기에서 전체의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이러한 비율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도 사실 국회 생산력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 국회의원 수로는 비례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를 좀 늘려서
그 비례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를 해야 이 제도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국회의원 수도 늘리고 네. 비례의원 수도 늘려서 지역구 대 비례의원 수에서 비례의원 수를 좀 늘리는 구조. 전체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전체를 좀 지원하는 이런 정책 구조를 강화하고 네. 국회의원 어떤 개별 어떤 보좌관들을 약간 줄이는 이런 구조. 이거 다 가능한데 하여튼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는데 네. 네, 이게 만약 어렵다면 제가 볼 때는 연동형을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역구 100, 200대 비례 100 이렇게만 네. 해도 연동형 하는 데는 손색이 없거든요. 근데 뭐 지역구를 그렇게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역구 수를 못 줄인다고 하면 비례를 비례 수를 늘리자. 늘려서 네. 예, 비례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국회가 일을 잘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좋은 하나죠. 조건 중에 하나가 네, 된다는 맞아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 원래 비례 도입 취지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네. 그 그런 국회 부분도 각층의 있었죠. 대표성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네. 비례를 한 전문성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층 반영성 네. 이런 그렇죠. 것들을 나이도 반영하고. 그렇죠. 네. 예, 성별 뭐 네. 연배 저기 이런 이제 것들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고유명사와 현재 사회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권자들을 위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표 방지인데 어떻게 사표를 방지하느냐면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의석수는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당 과거에는 이렇게 투표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지지자 찍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기면 특정한 정당이 얻는 지지율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전대 국회의원 수가 60, 지금 현재 300석이잖아요. 그러면 20%면 60석이잖아요. 네. 거기서 지역구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찍은 표가 당선은 안 됐더라도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표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네. 이제 현재 지역구원 253명이 정원인데 한 명이 결혼된 상태고 네. 비례대표는 누군가 결혼이 되더라도 바로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네. 47명이 모두 이제 건재한데요. 실제로 2016년 4월 13일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를 그 숫자를 그대로 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 간 득표율 비율을 적용해서 의석수를 결정한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연동형이 도입되게 되면 투표를 결정하는 결정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지역구를 뽑는 게 주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는 사실은 예를 들면 전북만 보더라도 저기 지역구는 될 사람 찍어주고 그렇죠. 네, 정당 투표는 좀 원하는 돼야 될 놈 찍어주고 네, 네. 이를테면 이런 구조였다면 네. 이제 향후에는 정당 투표가 의석수를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 결정에 대한 가장 솔직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구 누구 주고 누구 하나 이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정당을 어디를 선택하냐가 의석수의 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당을 지지할지가 매우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에서는 후보자를 더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경선의 룰이 공정해야지 괜찮은 우량의 후보가 뽑히고 그거를 보는 유권자들의 눈이 정확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의 후보가 상식적으로 내 눈에 맞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유권자들이 갈등하겠죠. 네.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정당의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좋은 정치인을 육성하고 공천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정당이 총선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떴다방, 네. 떴다방 정당. 이 떴다방 정당이 되다 보니까 결국 정당이 어떤 정치인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고 공천하는 이런 기능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 그 당선되기에 유리한 이러한 그 정당에 줄을 서거나 또는 그러한 정당을 조합해내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의 주체가 그냥 개별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짜리 정치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정책이 4년 이상 가는 정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정책 중에 취약한 게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국회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정책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산업정책이나 연속성이 경제정책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최소 10년, 20년을 보고 계속 일관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4년짜리 정책만 하니 사실 뭐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어떤 변화, 특히 어떤 경제적, 산업적 대책이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키를 쥐고 있는 건 민주당인데 네.
지금 온갖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는 그쵸. 거예요. 계산을 다 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몇 석, 어떻게 했을 경우에 몇 석. 사실 그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것도 4년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쭉 4년짜리 정치 해왔던 것들 때문에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몸에 배어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당 중심의 어떤 책임 정치, 이렇게 연동형이 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의 중심이 정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정당이 영수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깨고 새로 없애고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확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되죠. 네, 네. 그러면 그 정당이 정책적인 책임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책임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의석수가 늘어야 된다. 의석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 늘지 않고서는 특히 비례의석수가. 예, 이 권역별이든 전국이든 해도 전라북도에는 큰 변화 없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의석수를 늘려야겠네요. 네, 의석수가 아까 늘려야 10% 늘리면 77석인데요. 실제로 2대1로 가져왔을 때 이제 253석의 반절이면 127석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가 100석이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 전체 국가 예산에 비하면 여의도 예산은 그 정도는 그거에 뭐 수백 배 해당되는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구조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구조 같은 거를 좀 재조정하면 그렇죠. 충분히 의석수를 늘려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유권자 국민의 표본이 축소돼서 여의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임금을 좀 줄여서 심상정 의원 안대로 줄여서 총양 임금은 똑같이 하되 사람 수를 늘리자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얼마나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한당이 받을까요? 실제 명분상으로 그 부분은 받지 않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걸 붙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현재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20%씩 아껴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를 늘리자. 네.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고정이 같다. 되는 거고, 네. 전체의 20%면 60석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360석 이렇게 되면 253대 107 네. 이런 구조 정도면 비슷해지죠. 그렇죠. 비교해서. 이제 네. 지역 뭐 전국으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연동형이 충분히 실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연동형도 잘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정도의 구조가 되지만 정치 서비스의 총량도 늘어나고 또 실제 그렇게 20%를 줄인다는 것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어떤 자구적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현재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국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연동형 비례제가 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네. 근데 의원 수를 늘리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분명히 국민들은 싫어할 테니 그렇죠. 임금을 줄여서 예산을 똑같이 하되 의원을 늘리자. 그렇게 해야만 이 비례제를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당연히 네. 전국 단위에서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만약에 이 의원 수가 늘지 않으면 10석밖에 안 되는 전라북도에 비례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네.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또 의석 늘리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좀 나쁜 많이 것만이 아닌 게 아니라 늘려야 의석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한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늘려야 의석을 된다. 꼭 늘려야 한다. 적어도 우리 토론을 본 분이라도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석 늘려야 이 비례제도 성공한다.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국회도 사실 훨씬 더 민주화되고 네. 오히려 정치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결국 의석 늘리자는 문제가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만 한번 살펴주셔도 오늘 토론은 충분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참소리 첫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신 걸로 앞으로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